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약은 예비 좀비 환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오늘은 대체의학, 즉 자연치유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은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약이나 주사제는 몸에 들어가면 백혈구와 림프가 싸워서 염증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발을 차게 만들죠. 심장에 뛰는 피가 갈 곳이 없어서 머리로 솟구쳐서 제정신이 아니게 혹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131번째 이야기입니다. 약이 만든 예비 좀비자들, 그에 따른 자연치유 대체의학 방법, 현대의학의 부작용에 따른 체내 염증을 어떻게 하면 빼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의학의 약이나 주사제는 통증을 줄이는 데 급급합니다. 전부 진통제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현대의학은 이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오려내고 교체하고 끼우고 바꾸고 하는 이런 내과, 외과의 수술적인 기능과 의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약이나 주사제가 문제죠. 물론 그 중에 몇몇 약이나 주사제는 목숨을 연장하는 연명술 또한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러한 약이나 주사제는 덕보다는 수많은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갈수록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 지체장애, 치매 환자, 암 환자, 좀비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서양의학이든 한이든 이제는 모든 병은 통증을 없애는 데 주력을 합니다. 환자가 질병이 치유되려면 통증이 나타나고 명현반응, 호전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아픈 거죠. 그런데 아프면 병원에서 수익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안 아프게 통증을 줄이고 여름 무조건 내리는데 주력하여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병은 통증을 줄인 만큼 질병의 속 깊이는 더 깊어지고 체내 염증이 더 많이 쌓이고 그에 따라서 적혈 수치가 그만큼 부족해지죠. 그래서 기력이 쇠퇴하고 그럼에도 살려놓아야 수익이 창출되므로 연명술에 우선하여 사람을 더욱 혼미하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현대의학의 처방은 아프지 않게 하는 약들은 대부분이 체내에 유입되면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되고 즉 간을 붓게 만들거나 혹은 림프와 백혈구가 약도만큼 싸우죠. 싸워서 자폭하면 그게 저항하다가 자폭에서 염증이 되죠. 그러니까 염증이 점점 몸에 많아지니까 나약하고 비실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질병은 원래 치료할 때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많이 안 아파요. 그러다가 밤이면 막 더 아프죠. 통증이 더 깊어지고 더 아프게 느끼는 그게 바로 치유, 밤의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즉 쉴 때 체내 염증을 옮기고 그다음 세포를 재생하고 상처난 세포를 복원시키고 재생하기 때문에 이 살아나고 고쳐지려면 통증이 와요. 그 통증 치료하는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더 아프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현대 의사들의 처방은 통증을 줄이는 데 급급하여 질병의 근원적인 치료보다는 흔히 아편처럼 안 아프게 하는데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더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럼 가장 조심해야 할 약들,
진통제는 예비 좀비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펜타닐 먹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하죠. 심각하죠. 그래서 약은 예비 좀비 환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보세요. 제정신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그중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진통제 펜타닐이죠. 이뿐만 아니고 안 아프게 하는 모든 약은 사람을 병들게 하여서 예비 좀비 환자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약을 최대한 적게 드시고 약을 먹었다면 반드시 자연치유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염증을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스테로이드 제제.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예요.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체내 림프구와 백혈구의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내분비계가 교란이 돼요. 자율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란이 일어나고 심혈관계 문제, 골격이 변형되고 비만, 살이 붕붕 찌고 부종, 막 부어오르고 소화장애를 유발하거나 면역기능 자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마취제. 모든 마취제는 사람의 의식을 억제해야 되죠. 의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이는 것으로 인해서 인체에 한번 유입되면 체내에서 역시 림프구나 백혈구가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체내 염증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로 수술하고 상처 치유를 하게 되면 막 메스껍고 구토하거나 호흡 곤란, 피부 여기저기 발진, 아외기 반응 등이 나타나죠. 이러다가 한 3일 정도에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심한 편두통이 와요. 이러면 뭐냐? 아, 내가 마취경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경기에서 염증이 생겼으니까 손따귀 염증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통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또 항경련제, 항우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뇌와 심장 독성을 크게 만들고 또 이빨이 건조하고 변비, 심장, 박동이 점점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편 불면, 두통, 구토, 비만, 혈압 상승 등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제정신 아니게 비실비실 나약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약들, 그 다음에 특히 해열 진통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죠. 열 난다고. 열이 나는 건 내 몸에 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 더 올려주면 저절로 내려옵니다. 자, 모든 해열제는 간을 심각하게 손상을 시킵니다. 내 몸에 열을 올려서, 내 몸에 자연치유하려고 열을 올려서 빨리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해열제를 먹으면 오히려 체내 림프액의 염증 지수를 더 높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해열제의 부작용이에요. 어릴 때 해열제 많이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죠. 여섯 번째. 그 다음 백신, 독감 예방접종 이런 거 많이 맞죠. 모든 백신 성분은 면역계,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기고 간의 관계에서도 이 면역계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저와 우리 구순 넘은 모친도 이 코비드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예 한 지금 4, 50년 동안 약이나 주사제를 아예 맞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경계통 제제. 이건 소화불량에서 기억상실, 무기력,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통제는 거의 대부분 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펜타닐 하나 먹어보니까 아픈 게 안 아프죠. 그 다음에 더 먹어야 됩니다. 더 먹다가 아까 봤죠. 좀비가 된 사진. 그렇게 됩니다. 여덟 번째. 그 다음 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항생제, 항균제죠.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살리실산 혹은 페니실린류는 혈액의 부작용을 일으켜요. 또 신경계 부작용, 심장 부작용,
위, 간, 신장, 부작용, 즉 오장육부를 다 망가뜨리고 정맥에 염증을 많이 모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발진이 여기저기 야기하죠.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항생제를 써도 안 됩니다.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면 나중에 균이 와도 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약의 오남용과 부작용, 그 약의 후유증을 다스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피부에 몇 개 나서 피부과에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스테로이드 제제의 처방을 받아서 온 얼굴에 지금 10곳이 막 피어있죠. 온 얼굴에. 이런 분인데 3일 전에 제게 찾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얼굴 한번 보자 했는데 아마 그때는 아마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테로이드 제제.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후유증입니다. 펜타닐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약입니다. 이건 뇌분비계 자체를 교란하고 심혈관계를 망가뜨리고 골격을 변형시키고 비만, 살이 자꾸 찌게 만들어요. 혹은 부종, 막 붓게 만들고 염증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면역기능 자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걸 한번 주사를 맞았다, 약을 먹었다 하면 이건 제법 오래 치유해야 됩니다. 양산된 염증을 빼내려면 최소한 혈류 손딱이 5회 이상 다스려야 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어느 정도 빠집니다. 이 모든 약들 다 마찬가지죠. 주사제. 두 번째, 마취제. 이 마취하고 수술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깨어날 때쯤 구토, 호흡 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3에서 일주일 사이에 심한 편두통이 온다. 그건 무조건 하고 이거는 마취경기, 마취경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체내 양산된 염증을 빼내려면 혈류 손딱이 2회 이상 다스려야 이 편두통이 사라지고 약해집니다. 세 번째, 항경련제나 항우울 제제를 처방받아 먹거나 주사 맞았다. 그러면 뭐냐? 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변비 혹은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불면, 두통, 구토, 비만, 혈압 상승 등 역시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도 이미 체내 염증이 많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빼내려면 이거는 제법 길어요. 12회 이상 다스려야 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해열제. 아이들이 해열제 많이 먹었죠. 애들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낮췄다 그러면 반드시 손따기를 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뇌까지 망가져요. 오장육부 망가지는 기본이고. 해열제는 특히 간을 손상시키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서 체내 림프액의 염증 수치를 더 높게 만들죠. 그래서 해열제를 먹을수록 더 많은 염증이 림프액 속에 포함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혈류 손따기를 6개 이상 다스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독감 예방 접수를 맞았다,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신의 가장 취약한 조직기관의 질병이 더 깊어져요. 심화된 현상이 나타나죠. 나는 무릎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싶으면 이 백신 예방 주사 맞고 나면 무릎이 더 아프구나. 난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백혈병 올 우리가 있다. 그러면 백혈병이 걸려버려요. 나는 발목이 좀 안 좋았다. 그럼 주사 맞고 나면 그 다음날 발목이 더 아파요. 이 백신 접종의 후유증으로 양산된 염증을 빼내려면 최소한 손따기 3회 이상 다스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경계 제제, 항생제 혹은 항균제 등의 후유증은 역시 면역계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중 염증 지수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력한 일상이나 후유증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기본 손따기로 체내 전반적인 혈류를 돌리며 염증을 빼내야 자신의 림프절이 살아나서 림프액이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아프기 전의 몸 상태로 복원시켜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동맥, 정맥,
그 사이사이에 전부 림프관들이 있죠. 이 림프관 속에는 이런 림프액, 저는 뭐 농백혈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림프액이 맑고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 지방이 많다, 지질이 많다 이러면 질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외부 침입자인 약과 사와서 자폭한 체내 염증을 정화하거나 제거하는 게 바로 림프절이죠. 림프절에서 제거하고 정화를 하는데, 이 림프액 속에 염증과 잉여 영양분을 줄여야만 피 속의 염증 지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림프액이 탁하면 피도 역시 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따라서 림프절과 림프액의 지질, 단백질 함량을 낮출 수 있는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역기능이 떨어진다면 지방질, 단백질 함량을 최대한 줄이고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빵보다는 밥을 주식으로 하여 항염 작용이 강한 음식, 반찬으로 식단을 준비하고 드시면 더 빠르게 체내 염증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소화불량 등 위장의 부담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밀가루 음식입니다. 그 다음 팥이 들어간 음식.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 팥죽 먹을 때도 팥죽만 먹으면 속을 핥혀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세알하는 찹쌀이 바로 또 위장 보호제죠. 이 찹쌀 세알 넣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팥인데 팥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대추도 속을 핥혀요. 토마토도 마찬가지. 특히 안 좋은 게 튀김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최소한 300~400도 온도가 올라가면 용존산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튀김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녹차도 속을 핥힙니다. 그 다음 커피도 약간 핥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염 작용이 강한 음식은 주위에 많죠. 우리 조상이 즐겨 먹던 것들이 마늘, 생강, 양파, 파, 블루베리, 가지, 전구지, 즉 부추죠. 그 다음 버섯, 오리탕, 옷이 좋습니다. 미나리, 무, 회 등을 적절하게 반찬으로 해 드시면 체내 염증 쳐내기가 좋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뭐 덜국화 차도 좋고 구절차 차도 좋고 아니면 옷나무 옷차가 염증 쳐내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것이 피부 발진이 나는 그 자체가 염증을 쳐내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차 등도 항염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닭고기, 소고기는 피해야 됩니다. 또 시판되는 청량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굳이 약을 드시고 싶다면 염증 치는데 제일 그나마 괜찮은 약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이 항염증제로 최고의 명약에 해당됩니다. 염증을 체외로 빼내기 때문에 약간의 진통효과에서 류마티즘 예방,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는 게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이거는 나이 드시면 그냥 뭐 하루에 하나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글리백입니다. 이거는 항염 성분이 아스피린보다는 훨씬 강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법의 치료약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만성 고수성 백혈병 환자나 암 환자에 쓰이는 치료약입니다. 결국 뭐냐, 암이나 백혈병 환자도 몸에 염증이 많으니까 암이 되고 암 환자가 되었죠. 그걸 좀 많이 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약을 드시려면 아스피린이나 글리백 정도 외에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의 오남용으로 생긴 염증을 제거하는 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펜타닐, 진통제 많이 먹어서 지금 좀비가 되었네요. 자, 첫 번째, 한의학의 고전 서경에는 만약 어떤 약이든 약이 명현현상, 즉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병은 낫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몸속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을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명현현상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현대의학의 약들은 먹어서
진통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체내 염증을 오히려 더 만들어서 예비 좀비 환자를 더 많이 만들게 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약만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을 먹었으면 바로 염증을 빼는 손따기를 해주면 더 좋아요. 자, 이제 생활습관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첫째, 염증을 가장 우리 몸에 잘 쳐내는 게 바로 뭐냐? 태양입니다. 태양. 햇빛을 보지 않는 식물이나 동물 다 죽어요. 햇빛을 하고 무조건 하고 30분 이상 쬐야 됩니다. 그중 가장 좋은 게 건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생활 중에서 태양 고도가 40도 이하인 아침 해뜰 무렵이나 혹은 건적외선을 많이 쬐면 좋아요. 아니면 겨울철은 태양 고도가 낮죠. 가을, 겨울철은 하루 정도 햇빛을 쬐도 괜찮아요. 이게 힘들면 가까운 숯가마나 찜질방 가서 건적외선을 쬐어주는 것도 체내 염증을 바꾸어 빼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네 번째네요. 둘째, 림프절과 적체된 림프액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맥피는 심장에서 펌프질 않으니까 움직이지만 림프액은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이것을 잘 오직 순환시키는 것은 오직 숨쉬는 호흡하고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 호흡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비역구배호흡.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뱉는 게 있죠. 이게 가장 뱉으면 여기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죠. 그래서 비역구배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근육의 연성을 내리는 운동. 주먹 꾹 쥐어도 이게 림프액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수 쳐도 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도 이 림프액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좋은 운동이 아침 저녁 안고 서기 운동 10분만 하면 되는 거 있죠. 뭐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요거 하루에 10개만 해도 림프절이 순환이 잘 됩니다. 호흡과 안고 서기만 하세요. 그 다음 림프절이 잘 순환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셋째. 림프액의 중성지방이나 림프액 속의 중성지방이나 단백질 지수를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지질이 뻑뻑해지면 결국은 정맥의 피도 뻑뻑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침을 많이 만들면 무조건 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소식을 해야 돼요. 적게 해야 신진대사가 잘 됩니다. 그 다음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의 과잉으로 영양이 남아 들어와서 피가 탁해지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잉여 영양분이 없도록 하는 게 좋아요. 많이 먹었으면 먹은 만큼 열심히 뛰든 뭐 달리든 그 지질, 단백질을 빨리 몸이 쓰도록 만들어서 림프액이 맑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네 번째가 바로 뭐냐?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내 머리 중심에 있는 송가체가 이 양자의 기운으로 활성화되어서 거기는 내하수체부터 시성하부를 살려냅니다. 이걸 깨워야 돼요. 즉 인체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게 되면 자율신경이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이 잘못되면 스트레스를 내가 만들어서 암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 자, 몸이 아프다면 체내에 염증이 많은 탓이에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염증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질병이 생겨요. 따라서 기본 손따기를 하시고 뭐 열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 손따기만 하고 이불을 발끝에서 머리까지 푹 덮고 잠 푹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해집니다. 열 확 내려가요.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혈류 손따기, 기본 혈류 손따기를 하여서 체내 염증을 빼내면 림프액의 맑게 만들어져서 신진대사가 잘 되어서 늙고 병들지 않고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약에 대한 이야기는 제 책 상권 262쪽에서 270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자연치유 대처의학.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약은 예비 좀비 환자를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32번째 이야기는 호흡의 기술, 림프액과 림프전을 살려내는 호흡법. 자, 왜 비호흡구부의 호흡을 해야 되느냐? 코로 숨 쉬는 호흡은 자살호흡법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다음 강의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되세요.